네, 대한민국 증시는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관세 협상과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과 더불어 오늘 우리 앞에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경제 전쟁의 승부가 갈릴 이 치열한 전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 이론의 깊이로 시장을 통찰하는 명지도의 박정호 교수님 그리고 이경민 대신증권 부장님 두 분과 함께 경제전쟁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장이 4% 안팎의 급락세를 보였고 또 환율은 다시 또 1,4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하수상한 상황에서 정말 두 분 꾼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두 분 한 말씀 주신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 박정호 교수님, 끝난 건가 또 다른 시작일까?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예, 사실 트럼프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뭐 바로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도 관세에 대해서 25%로 합의를 했는데 또 그 합의한 내용을 찢어버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35% 이렇게 인상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큰 고비는 넘겼다고 하지만 혹여나 2주 뒤에 정상 간의 만남에서 다시 또 논의하자 할까 봐 그래서 끝난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이런 화두를 잡아봤습니다. 끝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한테 정말 이것이 불확실성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경민 부장님, 대세 상승은 계속 그러나 쉬어야 더 멀리 간다. 이거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관세 정책에 대한 노이즈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월 2일 날 부과됐던 관세보다 더 높아질 것인가, 그로 인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인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득실이 있긴 하겠지만 4월 2일 날 부과됐던 관세보다는 좀 낮아지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둘수록 경기 부양 쪽으로 좀 선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등락은 좀 더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8월, 9월 지나면서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은 조금 더 경기 부양 쪽으로 전환을 하고 그러면서 시장은 좀 더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8월, 9월 쉬어간다면 좀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쉬어가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너무 실망할 오늘 장만 보고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이제 관세 합의에 어떤 여파를 보일까 이것이 문제인데요. 미국이 전 세계에 부과하는 관세가 앞으로 새로운 송장 질서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음을 보여줍니다. K경제냐 트럼프 노믹스냐 2주 후 정상끼리 회담으로 운명이 결정된다고 봐야겠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예상했던 안건들 중에서 몇 개가 이번 합의에서 완전히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국방비 분납에 대한 합의가 지금 전부 언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2주 안에 정상들 간에 만났을 때 당연히 대북 문제와 같이 해서 국방비 분납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에서 농산물 개방에 대한 언급과 내용과 그리고 우리 정부가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선 설사 표현이 똑같다 하더라도 말을 바꿀 수 있는 리더십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말까지 표현까지 이렇게 서로 다르다 보니까 혹여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구매를 해야 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을 특히 노심초사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2주 뒤에 정상 간 만남에서 정말 또 다른 청구서가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겠죠.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민 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고 좀 논조가 다른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뭐 되게 재밌는 거는 최근 무역협상 내용들을 보면은 문서화된 게 별로 없습니다. 트위터, 발언, 서로 간의 흐름들. 그리고 또 한때 뉴스에 나왔던 거는 베트남과 무역 협의는 10%로 해놓고 발표는 20%로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확정된 건 없다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오늘 행정명령을 통해서 15% 관세를 내리는 부분들은 명확히 했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그 흐름들이 지금까지 관세 협상들 방향성을 바꾼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노이즈는 분명히 될 수 있겠지만 시장의 흐름들을
뒤집어 놓을 정도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좀 더 등락은 있다. 8월 9월까지는 좀 경계감을 갖고 바라보되 시장이 이제 끝났다라기 보기보다는 좀 너무 뜨거웠던 증시가 좀 식힌 다음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정도의 온도가 된다면 다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떤 큰 틀 자체를 잡았기 때문에 뭐 그 틀을 허무는 그런 상황은 네. 아니겠죠. 네. 일단 틀 속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어떻게 합의하느냐 또 이것이 앞으로 주목해봐야 될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를 결정했는데 금액이 좀 커요. 네. 이게 3,500억 달러. 그다음 이게 우리 돈으로 거의 한 500조 가까이 되는 데다가 또 LNG 수입하는 것도 미국산 LNG 한 1,000억 달러. 이게 총 4,500억 달러인데 이게 네. 규모가 상당히 크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규모감을 비교할 때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일본입니다. 예.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일단 투자하기로 했고 우리는 3,500억 달러 투자 금액만 비교했을 땐 그렇게 되는데요. 문제는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시장 규모가 경제 규모가 2.7배 정도 큰 나라입니다. 2.7배 그 3배 가까이 큰 나라에서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것은 금액적으로는 분명 우리가 큰 부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3,500억 달러 안에는 기존에 우리 기업들이 기투자를 약속했던 부분의 금액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500억 달러 중에서 원래 우리가 진행하기로 약속해 있던 그런 금액들이 일부 들어갔다는 걸 조금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 입장에선 3,500억 달러보다 더 적은 금액을 투자 유치를 한 것인데 왜 3,500억 달러라고 표현했느냐.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내부 어떤 정가의 이슈들로 인해서 좀 코너에 몰려있는 그렇죠.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로부터 내가 투자를 유치했다, 돈을 벌어왔다 이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투자를 확정한 것까지 포함한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익스큐즈한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해서 관세율을 낮추는 그 전략 자체는 저는 사실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시진핑이 지난 트럼프 1기 때도 선택했던 전략인데요. 네. 관세율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으로 데미지를 입을 수 있지만 그걸 좀 줄이는 대신 투자를 약속했을 경우에는 투자라는 것은 그 투자를 받는 쪽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또 물건을 사준다고 했었을 때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창고가 있어야 된다든가 그 판매하는 물건이 QC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같은 경우 트럼프 1기 때 본인이 구매하기로 약속했던 농산물이나 미국산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서 실제 구매한 금액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3,500억 달러를 우리가 꼭 진짜 다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트럼프의 임기 기간 중에 우리가 상황을 봐서 또 여러 가지 스케줄의 변화 그리고 이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행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선택지를 우리가 선택했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정부 발표에서 중복 계상되는 것들 우리가 좀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근데 그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자회견할 때 이 3,500억 달러에서 상당 부분이 직접 돈이 나가는 에쿼티 투자보다는 보증이 많을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거 가능할까요? 그건 사실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요, 지난 트럼프 1기 때부터 그리고 이전에 뭐 베트남이라든가 영국과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미국 내의 여러 언론사의 지적들, 이게 어떤 방식의 투자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학습이 생겼습니다. 예. 따라서 미국도 직접적인 투자가 아니고서는 투자로 카운트하지 않고 또다시 말을 바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그렇게 하기를 바라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적지 않은 부분이 직접 투자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나중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쇼미더머니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자, 이경민 부장님, 네. 참 이거 보면은 진짜 미국이 초강대국이다 보니까 네. 사실 뭐 어떤 조폭이 뭐 보호비 갈취하듯이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까지 네. 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더군다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것이 한미 FTA 네. 이게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파장이 또 만만치 않죠. 그게 제일 아쉽죠. 한미 FTA로 한국 수출품에 대해서는 거의 제로 예. 관세율이었다는 것들이 15%. 그러니까 이해득실을 따져보게 된다면 한미 FTA 협정을 안 맺었던, 그러니까 미국과 FTA 협정을 안 맺었던 나라들과 맺었던 나라들의 그 그렇죠. 충격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도
적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직원도 코로나가 걸리기도 했어요. 이제는 뭐 코로나 감기 정도로 많이 생각하죠. 알고 봤더니 감기로 치부돼서 휴가를 쓰려면 개인 휴가를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체제가 변경됐으면 그 체제에 좀 적응을 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그 체제가 옳든 그르든 간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관세율을 보게 됐을 때 국가별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동등한 입장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랑은 좀 다른 것들 중에 하나는 자동차도 그렇고 여러 업체들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었다는 말이죠. 트럼프 일기 때부터 미국 진출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 대표적으로 자동차는 올해 그러니까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판매 대수 중에 60%가 미국에 생산되고 있고 내년에 70%까지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현지 생산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플러스 마이너스 이해득실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새로운 질서에서의 재편,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얼만큼 적응하고 있는지를 본다면 다른 나라들과 경쟁력을 봤을 때 그래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작년에 현대자동차 영업이익률이 8%대밖에 안 돼요. 올해는 뭐 그보다 더 낮아질 거다 얘기하는데 관세 2.5%포인트. 일본보다 좀 적게 내던 거를 이제 똑같이 내게 됐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실적을 감익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을 얼만큼 현지화하는지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관세의 영향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현지화 생산이라든지 현지화 전략들이 좀 더 빨라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올해 내년까지는 좀 노이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간을 길게 두고 본다면 그 부분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 교수님. 지금 이경민 부장님 말씀하신 바로 그 점, 현지 생산 우리가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관세 피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죠.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 자동차 업계가 일본보다 현지 생산 비중이 낮아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 미국 공장 늘려가지고 생산 캐파 늘리는 거 이거밖에 없으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네, 바로 그 부분이 이제 큰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제품들이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서 뭔가 인지도라든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망할 수 있는 제품군이 그렇게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 더 가격 메리트라도 부여하기 위해서 한미 FTA를 일본과 달리 우리는 추진을 해왔고 그 프리미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똑같이 관세 15%를 부과했다는 걸 저는 그래도 좀 이게 참 우리한테는 뼈 아팠다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선방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일단 뼈 아픈 점은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의 평균적인 마진율이 7.8%입니다.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물건 팔아서 7.8% 정도만 남기는 국가예요. 그런데 관세로 안 부담해도 될 부담금이 15% 가까이 생겼다? 야, 이거는 정말 뼈 아프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15%라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통상적으로 트럼프가 제일 먼저 많은 국가에게 상호 관세로 10%를 부과하겠다라고 한 게 글로벌리 지금 제조업 분야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이 7.8% 수준이었거든요. 물론 첨단 산업 부분은 한 20% 넘는 것도 있습니다만 철강은 한 5% 되고요. 그 언저리가 7.8%니 이득 가져간 것만큼 관세로 일부 내려놓고 가라 했는데 이 정도 되면 당연히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협상에 들어와서 7.5%다 5%다 이렇게 합의할 줄 알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트럼프에게 머리 숙이고 들어가서 내가 제일 먼저 합의 보겠습니다 한 게 순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선 이거 10%가 아니라 15%로 올려도 되겠는데 생각을 하신 거고 그래서 25%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술사고요. 실제 15% 수준은 이 정도도 다 감내를 할 수 있었구만 이렇게 생각한 걸로 보여져요.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결국 이 비용을 피할 방법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일단 우리나라의 적정 환율 조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요인이 더 생긴 겁니다. 실제 미국이 플라자 합의로 일본을 억압하기 시작했었을 때 적지 않은 일본 기업들이 그 관세라든가 고환율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 진출을 적극했거든요. 그리고 났더니 일본 사회가 어떻게 됐느냐. 일본 기업들이 수출은 분명 늘었다는 그 성적표를 실적을 받았는데 국내 달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현지 법인에서 생산해서 현지에 수출을 해버리니까 국내 달러 유입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수출로 잡히나요? 그거는 잡히죠. 현지 매출 아니에요? 현지 매출인데 결국 들어올 때는 이제 수출로 들어오게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번 달에 이제 판매된 게 이번 달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기업의 원칙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 기업들이 연결 재무제표로 잡혀서 분명 실적이 현지에서 늘어났다는 소리가 들어도 국내 달러 유입이 안 되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그 장부상 숫자와 실제 이 현금 잔고가 달라진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환율 조닝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요인이 아주 구도화되는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상당히 파장이 클 것 같네요. 앞서 이제 아직 끝난 건데 끝난 것 같지 않다는 느낌 그 얘기를 해주신 거 저도 공감이 되는데, 일단 큰 고비, 어떤 가장 큰 위험은 일단 벗어났는데 문제는 앞으로가 아니겠습니까? 관세 협상 앞으로 이제 세부 협상에 들어갈 텐데 어떤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될까요? 네, 가장 크게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은 일단 투자 금액 얘기했던 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줄이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앞서 잠시 이게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선방했다라고 말씀드렸던 더 큰 이유는 실제 트럼프 입장에선 유럽과 일본이 먼저 타결을 했기 때문에 한국을 압박하려면 먼저 압박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한 달 더 유예주고 그 사이에 관세 20% 부과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지 볼게.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우리도 15%라는 숫자는 받아들었다. 이걸로 제가 선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방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가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음을 이번에도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게 조선이고요. 또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와 할 게 많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이번에 흐름을 봤었을 때 결코 양보하지 않았던 게 철강과 알루미늄의 고율의 관세예요. 그럼 미국이란 나라는 왜 이렇게 철강과 알루미늄에 뭐라 할까요? 이렇게 집중하느냐? 이걸 이렇게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는 거냐? 저는요, 이거는 준 전시 상태로 돌아섰다. 준 전시 상태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항상 전쟁이 도래하기 직전에는 전 세계적인 패권 국가들이 두 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하나가 에너지고요. 두 번째가 철강 캐파입니다. 군수 물자는 전부 철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철강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중국이 전략적으로 미국의 최우방 국가들의 철강 어떤 산업 생태계를 와해시키는 행보를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도 브리티시 스틸을 중국계 철강 회사가 인수한 다음에 3년 만에 이거 도저히 장사 안 되겠다 해서 그냥 폐업을 시켜버렸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이번에 미국이 영국과 관세 협상 맺을 때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중국에게 산업 밸류체인을 넘기지 말라라고 명시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 미국 내 철강 산업을 견인하기 위해서 앞으로 외국 철강은 무조건 비싸고 미국 철강이 싸게끔 만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미국이 이 지금 판을 가장 중요한 미중 패권의 교두보로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앞으로 절대 영미권 산업이나 국방 시스템에선 중국 걸 점점 쓰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걸 우리가 반증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산업 생태계가 어떻습니까? 우리 부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반도체도 자꾸 우리가 추격당하고 있고 디스플레이도 이제 몇 년 격차 안 남았고 많은 부분이 진짜 역전이 이미 됐거나 박빙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이 개별 부품 단위로 조금 더 좋은 걸 만든다 하더라도 이제 중국 거는 못 사용하고 그나마 우리 걸 더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번에 확인한 것이고요. 따라서 개별 품목 단위에서는 좀 더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열이 있을 수 있지만 아주 특이하게 제조는 이걸 엮었을 때는 오히려 파워풀한 성능을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밸류체인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봤으니 이걸 되살리는 걸로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0%는 뭐 영국 같은 나라, 이제 가장 뭐 가까운 나라니까 10% 관세율이고 15%는 EU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셋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 위상이 그만큼 더 인정받았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경민 부장님.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온 세상에다 관세를 때려버리니 이게 결국 미국이 수입하는 물건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그 기업들 가격 인상 나서게 되고 네. 미국 소비자들 부메랑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분명히 그 부분은 저희도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상품 물가나 음식료 물가들이 조금씩 올라가기 예. 시작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까지 내용들을 보면은 기업마다 가격 전가를 한 기업도 있고 그렇죠. 아직은 관세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보류하고 있다는 기업들 많았는데 아마 관세가 확정됨으로 따라서 가격 전가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트럼프가 하지 마라라고는 하지만 그걸 안 할 기업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감익시키면서 그걸 버텨낼 기업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분명히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경계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소비여력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서비스 물가가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신발도 가격 오르고 뭐 옷도 가격이 오르고 음식료도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은 내가 서비스 물가, 그러니까 여행을 덜 가거나 예. 영화를 덜 보거나 병원을 좀 덜 가는 외식을 선택을 덜 하거나. 예. 예.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비가 얼만큼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여력이 탄탄하다면 상품 물가가 오르는 것도 상쇄하면서 서비스 물가도 계속적으로 좋은 서비스 물가도 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임금 상승률 얼만큼 안정되는지 오히려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서 소비여력이 확대되고 상품 물가도 올라가는데 서비스 물가도 안 떨어진다.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예.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FOMC 이거 우리 관세 협상 발표한 네, 날 네. 그 파월이 동결을 했는데 네. 이거 앞으로 이런 상황이면은 이 금리 내리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일단은 파월 연준의장이 명확하게 발언을 했죠. 관세 불확실성은 좀 완화된 건 맞지만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봐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일시적이라는 거는 저희 베이스 시나리오, 연준의 베이스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이게 더 길게, 더 많이 그리고 서비스 물가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된다는 명확한 발언을 했고 만약에 그로 인해서 물가가 반등하면 파이터가 되겠다라는 예.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죠. 예. 모르겠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지금 거의 컨센서스로 보게 된다면 거의 물 건너간 듯한 분위기고 연내 금리 인하도 한 번밖에 없다라는 컨센서스가 되게 우위를 보이고 있는 예. 상황인데 작년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는 생각합니다. 24년 FMC를 좀 짚어보면은 예. 24년 3월 달에는 금리 인하 3번 한다 그랬습니다. 24년 6월에는 한 번 한다 그랬고요. 예. 갑자기 9월에는 4번을 한다 그럽니다. 네.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도 물가가 완만하게 둔화되었었고 경기도 둔화되는 사이클이었는데 그 3분기를 기점으로 GDP 성장률과 코어 PCE 합산 어떻게 보면 명목 성장률이 기준금리 5.5를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 성장률보다 기준금리가 높다라는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저희는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이유로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도 좀 비슷합니다. 2분기까지는 지금 기준금리인 4.5보다 높은 4.6으로 추정되는데 3분기에 4.5보다 낮은 4.3으로 내려간다는 전망치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저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컨센서스에 따라서 흔들리는 부분들은 아마 8월, 9월 지나면서 조금 더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시 관세 협상 얘기 잠깐 더 해보죠. 네. 그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들 폭풍 매도로 네. 정말 4% 가까운 코스피가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관세 협상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계속 이런 식으로 갈까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오늘은 좀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네, 그렇죠. 국내 변수들이 워낙 많이 겹쳤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어제 단 하루 만에 FMC 그리고 관세 협상이 있었고 세제 개편. 그리고 밤에는 PC 물가 예. 이거까지 쭉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복합적으로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9월 달까지는 조금 등락이 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폭락이 계속적으로 된다 좀 봐야 되겠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대내와 악재가 좀 겹쳤고 특히 대외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후퇴했고 대내적으로는 굉장히 코스피 차별적인 상승을 야기했던 정책에 대한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오늘 급락이 나타났던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실망감들이 외국인 매도로 이어졌는데 외국인 매도가 많아지면 원화가 약해지고 원화가 약해지면 외국인 매도는 더 나오고 그렇죠. 이 악순환 고리가 장중에 제대로 반등 없이 계속적으로 밀리는 그림들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장 아침부터 계속 이게 밀리는 네. 그 모습이 좀
좀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짧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 교수님, 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금을 늘리면서 관세율을 낮추는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불가피했던 결정인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가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이 국면을 오히려 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맥락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인도 시장이 성장하는 데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필요해 보이고요. 중국에서 이제 성과를 낸다는 건 우리의 희망 사항이 점점 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그럼 당연히 우리가 뭔가 경제적으로 크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FTA 효과도 이제 사라져 버렸고 그렇다면 직접 현지에 가서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바이든 정권 때도요. 전 세계에서 미국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국가가 사실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또 전략과도 부합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 가서 생산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산업 생태계가 미국으로 이양되는 거 아니냐, 미국의 기술 이전이나 기술 유출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데 현장에서 많은 제가 뭐 지금 관련 업계에 직접 종사하고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미국의 제조 역량이라는 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많이 취약해졌습니다. 제조업을 거의 손 놓다시피 오랫동안 했었죠. 맞아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그 가장 전 세계에서 높은 국민소득을 자랑하는 분들이 그 70cm 그 두꺼운 강판 안에 도크 안에 들어가서 그 용접을 한다? 이건 실질적으로 한여름에 그건 완전 지옥이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우려한 것보다는 오히려 그 충격이 덜할 그러니까 기술 유출이나 전략 유출이 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한국 본토와 그리고 미국하고의 밸류 체인을 더 공고히 하는 형태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묘수를 더 발휘한다면 우리는 또 이 기회를 잘 넘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위기로 보이지만 또 위기 속에서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니까요. 잘 찾아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우리가 또 이거 빼놓을 수 없죠.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퇴하고 여러 가지 그 관련한 세제 개편안 때문에 묘연해졌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5천. 3,200 넘어갈 때는 4,000도 금방 올 것 같고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코스피 5천 뭐 대선 공약이 또 있었고 뭐 이런 점들이 갑자기 확 찬물을 끼얹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화됐고 네. 기대했던 부분들은 후퇴했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제 개편안이 이번 코스피 상승의 주도였나라는 것을 본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 배당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준다라고 했는데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실망감이 들어온 건데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있어서는 상법 개정이 좀 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나왔던 얘기는 오늘 뭐 또 대주주 요건을 또 후퇴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한다 그러다가 네. 다시 또 원내대표가 네. 여당 원내대표가 다시 뒤로 이제 완화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거 보니까 그만큼 시장의 기대가 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세제 개편 내용들을 보면 증권거래소도 또 올렸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 방향성이 맞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시장에는 되게 팽배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민심을 달래고 투자자들의 심리를 달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좀 거기에 걸맞는 그런 정책적인 스탠스를 취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저희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됐고 그 세율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방향성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면 나쁘지 않은 시작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대가 좀 더 앞서간 맞습니다. 느낌도 좀 있죠. 네. 예. 자, 박정우 교수님, 이런 어떤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 이게 야당보다도 오히려 여당 내에서 그러니까요. 이견이 많이 나와요. 예, 저는 좀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경제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상대로 뭔가 제도 개선을 할 때는요.
보면요, 다른 산업이나 다른 분야보다도 훨씬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준을 둬서 우리가 그 정책을 파인 튜닝해야 됩니다. 그렇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의 가족 일가들 중에선 이미 15% 이상이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그러면 이건 당대 설립자나 2세가 아니라 3, 4세로 내려오면 더욱더욱 이중 국적자의 비중이 늘어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3세나 4세 정도 되면은 이중 국적자의 비율이 그것만 따로 통계가 집계된 건 없습니다. 훨씬 높을 거예요. 그럼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면요,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세제에 대해서 절세 효과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내부에서만의 과세 기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국과의 과세 기준에 대해서 어디가 더 유리한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아주 손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국내에는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베트남에는 그 반도체를 바탕으로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반도체를 휴대폰 만드는 베트남 법인에게 비싸게 팔지 싸게 팔지에 따라서 이득이 양쪽 법인 중에 어디에 더 많이 놓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디다 떨구느냐 이게 달라지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 무역의 통계는요, 산업 간의 무역이 아니라 산업 내의 무역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하나를 만들기 위한 배터리도 우리 회사 계열사 중에 배터리 만드는 회사에서,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도 그렇고요. 그것들이 또 한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뭐 이게 특정 인더스트리를 언급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만, 그걸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적지 않은 기업들의 의미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익을 꼭 어느 나라에 놓을지를 어느 정도는 재량껏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굳이 나에게 개인적인 이득을 국내에서 배당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놓고 다른 방식으로 도모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조차도 저는 그 기준점이나 대주주 그 기준도 유약하다고, 오히려 더 완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배당을 많이 할지 적게 할지 결정하는 건 결국 대주주입니다. 그렇죠. 그 대주주가 훨씬 배당을 아주 수월하게 결정하도록 하려면 파괴적인 수준의 완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후퇴한다는 건 그들에게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국내의 이익을 놔둘 필요가 없네, 이런 생각마저 갖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박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아까 이 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대주주가 배당을 늘려줘야 네. 그래야 밸류업도 되는 거고 우리 맞습니다. 소액주주들도 네.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건데, 이걸 단순히 그냥 부자 증세, 부자 감세 뭐 이런 프레임으로 짠 건 네,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시장 기대치를 못 맞출 경우에는 투자 심리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시장의 기대가 좀 앞서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부분들은 풀고 가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심리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어디까지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풀고 가고 소화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더욱이 여당 내 같은 목소리, 정책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흐름, 이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경한 스탠스를 보였던 입장에 더 맞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훨씬 더 실망이 컸다 정도로 예.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김병기 의원이 뭐 그런 발언을 했던 것처럼 시장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들을 좀 더 자세히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말을 하기보다는 내부적인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외부적인 의견 수렴, 그리고 투자자들 의견 수렴을 통해서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게 된다면 지금 실망했던 기대감들이 다시금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툭툭 내뱉는 말보다는 내부적인 의견줄, 그리고 시장의 민심을 좀 바라보는 시각들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옛날에 취재할 때 보면은 이 세제 개편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고, 맞습니다. 기재부 세제실에 1년 농사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정부 여당 간에 조율 없이 이렇게 나왔을까? 이건 의구심이 맞습니다. 첫째 들고요.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더 강했다는 얘기인데, 네. 근데 이게 오늘 막 그렇게 충격을 받으니까 바로 또 원내대표가 뒤집는 듯한, 이게 좀 뭔가 조율이 잘 돼가지고 네, 방향성을 맞습니다. 확실히 보여줬으면 네. 좋겠어요. 우리 방향성은 이거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에 또 김병기 의원이 이런 발언을 바꾸는 것들 때문에 더 시장이 불안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또 아니야 배당 또 반론이 반론이 나올 수 있죠. 반론이 나올 수도 네, 있죠. 네.
그렇게 되면 또 뒤집을 거니까. 그러니까 명확한 방향성과 스탠스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의견 조율 그리고 밀고 간다라는 힘들이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자, 박정호 교수님 질문을 좀 바꿔보죠. 이재명 대통령 이제 코스피 5천 공약을 했는데 그거 처음에는 좀 약간 막연하게만 보였는데 3천 넘어가니까 이제 방향성이 확실히 이렇게 바뀌는구나. 특히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번 정권처럼 이렇게 시장에 진심인 경우는 못 봤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5천 도달하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짚어봤지만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외에도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수준의 상법 개정안, 그것도 물론 큰 단추를 깬 겁니다. 깬 거이건 분명합니다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만약에 그 상법 개정안의 그 취지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대주주가 했었을 때 실질적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상법 개정안 취지대로 안 하면 지들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어느 회장님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그렇게 했었을 때 뭔가 그에 응당한 페널티도 부여를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부 없습니다. 오히려 배당 소득을 분리해서 과세하겠다라든가 좀 더 뭔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좀 더 주겠다. 그것만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좀 후퇴한 느낌이 들고요. 따라서 저는 코스피 5천 시대를 본격화 열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들을 진짜 주주 친화적인 행보로 만들기 위한 좀 더 강화된 내용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니 그런 정책들만 가지고 어떻게 코스피 5천이 가냐. 왜냐하면 실적이라든가 기업들이 하는 행태가 똑같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 요인은 단순화시키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거나요. 아니면 그 기업에 대한 미래 기대감이 좋아지거나 그렇죠. 마지막이 시장 전반의 수급이 좋아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이하 새 정부에서 코스피 5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그동안 추진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요소들은 바로 이 세 번째인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제 똑같은 실적이라 하더라도 기업들이 예전보다 더 배당도 많이 하겠지. 그리고 쓸데없이 물적 분할 같은 거에서 우리 피멍들게 하는 일도 안 하겠지. 이것 때문에 증시에 자금이 더 올 수 있는 요인을 만든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3천까지 올라온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제도 개편을 오히려 후퇴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버리면 이거는 3천에서 다시 2천 후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 현 정부에서도 주가 5천 포인트 이걸 꼭 달성해가는 여정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자칫 잘못하면 이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몰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몰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게요. 한국은행에서 3주 전에 발표했던 유휴 자금 관련한 통계를 보면 통계 집계 이래 지금 오갈 데 없는 자금 금액이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의 건전한 국가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에 무엇보다도 증시 친화적인 환경을 반드시 구축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 장마철에 이제 물꼬를 튼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자금의 물꼬를 좀 터줘야 되는데 최근에 통계 보니까 증시 대기 자금이 200조 원 재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돈이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우리 시장 오늘 상황 봐서는 좀 걱정도 되고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대기자금이 많다는 것은 시장이 조금만이라도 조정받으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힘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정폭을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고 있고 이번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충분한 방어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 이 대기성 자금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게 더 좋은 그림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현실화돼야 되는데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보면 수요와 공급인 것 같아요. 지금은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는 부분이고 저는 최근 정책들을 보면은 무한대로 늘어날 것 같았던 한국 주식 시장의 주식 수가 이제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 또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들이 무한대로 무한증식하는 주식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수요가 정체된다 하더라도 공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주가가 안정화될 수 있는 그림들을 이번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면
미국 증시와 같이 미국 증시가 계속 유통 주식시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국은 늘어나고 있고 이 방향성이 꺾일 수 있다는 정책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시장에서 대기성 자금들은 이제부터는 방향성이 바뀌었다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대기성 자금이 국내 증시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유통 있습니다. 주식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뭐 네. 그런 거겠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림들이 조금씩 더 구체화된다라는 저는 가능성 좀 열려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방향성 명확하다 하더라도 기대가 너무 많이 높았던 이 또한 뭐 기대감을 많이 자극하는 발언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방향성에 대한 베팅을 하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께 뭐 시장 얘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긴 좀 그런데 오늘 장 보시면서 어떻게 저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그래도 희망의 불씨를 좀 봐도 된다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반도체 분야를 보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부터는 그동안에는 AI와 관련된 테마로 반도체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이쪽 파트를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가 다시금 되살아날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이 지금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연구기관에 종사했었을 때 그리고 대학에서 많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봤지만 그때마다 산업의 규모를 계측해 봤었을 때 와, 경단위의 산업 규모는 정말 좀처럼 본 적이 없는데 로봇이 바로 그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있어서 엄청난 새로운 수요의 장이 열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수요의 장이 한국 기업에게 기회가 있겠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앞서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국가 안보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계 반도체 기업들이 일부 약진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권 국가에선 거기에 밸류체인을 쉽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중국과의 격차가 아주 크게 벌어지지만 않는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큰 시장에서 우리 코스피에서 가장 견인을 해야 될 반도체 부분이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 들고요. 바로 얼마 전에도 그래서 그 화두가 될 수 있는 삼성전자가 테슬라하고 큰 계약을 맺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또 활개가 이제 본격화된다면 어쩔 수 없이 또 데이터 센터 또 에너지 수급 이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쪽 분야가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저는 아직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경민 부장님, 이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뭐 저도 이제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답변할 말이 없어요. 조정줄 때 들어가라 그러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하반기에 어떤 쪽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 2분기 실적 시즌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수단매가 나타나고 있죠. 그동안 부진했던 업종들이 올라오고 좀 너무 강했던 업종 좀 쉬고요. 보통 이 수단매가 빨라지고 강해지면은 단기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8월 전망을 하면서는 좀 많이 조심하자. 3,200 이상에선 사는 건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드렸는데 아마 단기적으로는 그런 순환매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흐름들을 보면은 뭐 실적도 괜찮은 업종들이 많았지만 내러티브 장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되는 업종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면은 그 다음 오는 장세는 보통 넘버스 장세입니다. 숫자가 보여지는 것들. 그래서 상반기에 강했던 업종들 중에서는 조선방산기계 확실하게 실적이 올라오는 그림들을 보여줄 것이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그래도 좀 지지부진했다가 최근 움직임직하는 업종들 중에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인터넷, 2차 전지를 좀 바라보신다면 하반기도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지수 조정은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지금 방금 언급하신 그러니까 머스크를 업고 과연 8만 전자 갈 수 있느냐 이거 관건인 것 같은데요. 저는 궁금한 게 머스크가 왜 삼성전자를 택했을까요?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TSMC는 주문이 밀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그 IT 업계는요. 지금 최근만이 아니라 1980년대, 90년대 미국의 IT 산업사를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누구 하나가 시장에 독주하는 건 시장이 놔두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탈 엔비디아 기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선봉에서 테슬라를 주축으로 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AI6 같은 경우는 그 전에 AI4부터 해보면 삼성전자에게 발주했다가 다시 TSMC를 바꿨다가 이번에 삼성전자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그러면 탈 엔비디아 기조가 있으니 TSMC가 아닌 우리 반도체 기업이 온전히 수혜를 다 누리겠느냐? 이건 또 아닙니다. 이게 시스템 반도체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그동안엔 삼성이 뭔가 어느 회사와 큰 계약을 했다라고 했었을 땐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분야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거는 만들어 놓고 그냥 갖다 팔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불확실성이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 테슬라가 체결된 계약서 같은 경우는 공장도 아직 지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장 짓고 나서도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언론에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생산 현장을 옆에서 직접 지켜보겠다. 그 얘기는 아마 세부 계약 내용이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 너희들의 캐파 그리고 수율 그리고 실제 만들어내는 칩의 성능 등을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체크하고 그거에 미흡할 때는 아마 이 계약이 없는 계약화 될 수 있는 옵션 계약도 굉장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계약은 삼성의 이전 계약과는 이런 맥락에서 좀 달리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바로 그 점이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위기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에다 이런 얘기를 앞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2, 3년 뒤에 알게 될 거다 뭐 이런 것까지 남겼던데 테슬라가 그냥 단순히 뭐 이 AI 상업화뿐이 아니고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 우주 사업 이런 쪽에도 확장될 가능성. 이거는 삼성전자 주가에도 앞으로 두고두고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실적이나 반도체,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에서의 기대감을 무한대로 증폭시킬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는 맞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겠죠. 만약에 거기서 정말 머스크가 인정을 하면서 같이 가자라고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전자 흐름들은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흐름들이 얼만큼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단추는 아직까지 꿰지지 않았지만 밑바탕은 되게 크게 그려져 있다. 만약에 첫 단추를 잘 꿰게 된다면 뭐 한때 저희가 테슬라는 꿈의 주식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테슬라와 함께 같이 가는 꿈을 같이 꿀 수 있는 주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진짜 오랜만에 완전히 반도체 산업에서도 완전히 소외됐던 전자가 이번 이 일을 계기로 좀 반전의 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짚어봐야 될 게 뭐 오죽하면 이제 머스크 경제학, 머스크 효과 이런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트럼프에 이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입지를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트럼프하고 좀 틀어졌어요. 머스크가. 이 점이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미국이야 뭐 우리하고 좀 다르겠지만은 정치적인 어떤 압력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럼요. 그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없는 새로운 물건을 발명하고 나면 그 발명한 물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과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증받아야 되고요. 표면 처리, 열 처리한 것들은 다 무해한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어야 되고요. 특히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동적인 피사체입니다. 자동차, 휴머노이드 로봇 그런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안전 기준도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그게 다 국가의 룰로 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룰을 테슬라에게 우호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이 테슬라 물건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도 안 팔릴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왜 정치 자금을 기부했느냐? 바로 그 비즈니스, 우주항공산업, 휴머노이드 로봇, 무인 택시 이것들에 대한 규제를 자신들에게 프렌들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치 자금을 넣은 겁니다. 만약에요, 트럼프 정권에서 무인 택시는 라이다가 달린 것만 무인 택시로 인정했다.
그럼 테슬라는 무인 택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라이더가 없거든요. 그건 카메라로만 가동되니까요. 바로 그래서 이 정책적 리스크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일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정당 만든다고 하는 거 좀 자제했으면 하네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맞이한 세 가지 파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 배당속 분리과세 그리고 머스크와 삼성전자까지 얘기 나눠봤는데, 자, 이것이 앞으로 시장의 대장이 화려한 귀환이 될지 아니면 반짝 이슈로 끝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8월 시장 전망과 함께 투자자들 유의할 점 좀 짚어주시죠. 8월, 9월 달은 좀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대체로 추석까지. 네, 그 정도로 보고 있고 9월 17일 날이 FMC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경계감을 갖고 바라보되 시장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보다는 그 조정감 받는 과정에서 어디가 좀 더 방어력이 있고 또는 어디가 하반기 내년까지 시장의 흐름들, 실적의 흐름들이 좋은지를 좀 꼼꼼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정이 저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26년 상반기까지 지금 레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도 1차 상승했던 것만큼 2차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내년 상반기까지 그림이 그려지실 텐데, 그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8월, 9월이기 때문에 8월까지는 좀 서두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내려온 만큼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는 그런 시각들은 좀 더 강화해 나가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8, 9월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앞으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조언 주셨습니다. 박 교수님, 끝으로 이거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최대 리스크와 최대 기회 하나씩 꼽아주신다. 네, 미중 패권이 최대 리스크고요. 미중 패권 전쟁이 최대 기회입니다. 둘 다? 예, 맞습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기술 우위를 완벽하게 선점했으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가치는 상당히 많이 위축됩니다. 하지만 미중 패권으로 인해서 중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은 중국의 맹추격을 우리가 한 번 더 따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위기이자 기회이다. 이경민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 안에서 그 기회 리스크를 잘 피하고 기회를 잘 잡는다게 된다면 제가 가끔 하는 말인데 꽃놀이패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이번 정부 그리고 이번 정부 내에서의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좀 참 흔들렸지만은 또 오히려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우리가 마주한 거대한 파도는 단순한 시장 이슈를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가늠하는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새로운 기회의 창을 발견합니다. 경제는 전쟁입니다. 올바른 무기와 전략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진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겠죠. 경제전쟁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오후 6시에 찾아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